보냈는데 결과는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전속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은 질주해 왔는데 이런 나라가 된 것이다. 산업화 세력도 민주화 세력도 사실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다투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진보파들이었습니다. 다 신파였고요. 서구적인 근대를 한쪽은 오른쪽의 방향에서 한쪽은 조금 왼쪽의 방향에서 추구했던 세력들이죠. 그 결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된 거고요. 사실상 20세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만이 아니라 서구적인 진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진보가 사실상 전 지구적으로 임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보의 종언 역사의 소생이라고 한 거는 제가 특정인의 책을 비튼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라면 다 짐작할 것 같은데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죠. 냉전이 끝나고 나서 1992년도에 아마 책으로 발간된 것 같은데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화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던 책이죠.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한참 선거를 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봐도 그렇고 이웃나라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출발 기원이라고 하는 서유럽에서도 브렉시트 비롯해가지고 극우파들이 대약진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커다란 역사의 어떤 물줄기의 끝에 도달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저 앞에 계시는 제가 제도권 밖에 스승으로 모시는 김기혁 선생님 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서세 동점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우리는 진입해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는 제가 박사 논문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 당장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현재의 대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대학에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서구적 근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서학이 득세하는 곳이에요. 서학이 완전히 이렇게 재패하는 곳이고 저기에 들어가서 요즘 젊은 교수 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는 회사원이 보고서를 쓰듯이 논문을 써가지고 경력을 쌓아야 되죠. 난 그거 당장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좋게 말하면 용기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하면 객기고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똘끼를 부려가지고 유라시아 여행을 다녀봐야겠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부터는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이스탄불입니다. 엄청 유명하죠. 성 소피아 성당이고 블루 모스크라고도 하고 해지는 모습인데요. 저기서 제가 한 달 전에 왔었고 제가 유라시아라는 걸 처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하노이에 살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제 LA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2년 동안 작업을 하고 마치고 학위 논문 주제가 동아시아 냉전사였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냉전에서 베트남 전쟁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위 논문에서 충분하게 연구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노이에 직접 가서 베트남어도 배우고 박사 이후에 연구를 해야겠다고 해서 간 거죠. 하노이 사회과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가서 생각이 전혀 바뀌었던 겁니다. 여기 동아시아만으로 얘기하기가 힘든 곳이다라고 느꼈던 건데, 요 그림이요, 하노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잠깐 자랑을 하면, 야하들런 하노이라고 되어 있죠. 런이 크다라는 뜻이고요, 핫이 노래하다고요, 야는 집입니다. 큰 노래하는 집, 오페라 하우스죠. 하노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건축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프랑스 친구들이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교를 하고 음악을 듣고 그랬던 곳이죠. 이게 내부의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 갔던 2013년도 연말에 공연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런 내부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우자이를 입고 있는 베트남의 여성들도 그 오페라를 듣죠. 요거는 투비엔 국자라고,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장 많이 갔던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국자가 국가고요, 투비엔이 한자로 풀면 서원입니다. 국가서원, 국가도서관이죠. 이건 역시 프랑스 친구들이 만들었고, 식민지 당시에는 인도차이나 대학교였어요. 인도차이나 대학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친구들만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출신 엘리트들도 다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관료가 돼서 그쪽으로 다 파견이 됐죠. 저도 저기서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고 논문을 쓰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요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것 같은데요, 누군지. 레닌의 동상이죠. 비레닌이고, 비자가 기념비 할 때 그 비자입니다. 이 레닌 기념비가 있는 곳이 레닌 공원이고요. 제가 내년에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이쪽에 가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레닌 동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렇게 있고요. 매일마다 청소도 하고, 신선한 꽃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우리의 식민지 경험과 동남아의 식민지 경험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였어요. 일본의 식민지였던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극히 예외적인 거죠. 당장 베트남만 가도 프랑스의 경험을 100년 동안 한 것이고요. 냉전기 때 보면은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그 사회과학원이나 하노이 대학교에 있는 60대, 70대의 교수분들이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냉전기 때 그 어떤 경험들을 논문으로 쓰는 거였는데요. 모스크바라던가 체코, 프라하, 폴란드, 몽고의 울란바토르, 그리고 평양, 이런 데 다 가보셨더군요. 거기에서 유학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냉전기 때 닫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게이 장막 너머에서는 동유럽까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베트남에 처음 갈 때 문제의식이 얼마나 협소가 있었던가, 동아시아 속의 베트남이라고 보려고 했던 게 동북아 중심적인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절감을 했죠. 물론 중화세계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레닌 동상보다 더 큰 동상인데요. 하노이에 있는 동상 중에 가장 큰 동상인데,
리 타이도라고 되어 있죠. 리는 이고요. 제 성 이시고요. 타이도는 한자로 풀면 태조입니다. 태조 이씨예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독립해가지고 최초의 베트남 독립국가를 만든 그 왕이죠. 그런데 한자를 저렇게 표기한 것만 봐도 한자 문명 속에서 최소한 1000년 이상 이렇게 있었던 동아시아의 일원인 것도 분명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노이에서 1년을 좀 넘게 지내면서 그럼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20대 중반부터 거의 10년 동안 동아시아론, 동아시아학,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베트남에 간 것인데 서유럽의 경험도 많고 동유럽, 소련과도 가까웠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으면서 주변의 아세안 국가들도 여행을 많이 했죠. 왼쪽에 있는 도시가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오른쪽이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는 도시인데요. 모스크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죠. 2억 5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베이징이나 도쿄나 서울보다는 저들의 의식 세계는 메카로 향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은 동북아 플러스 동남아가 동아시아였다라고 했던 그간의 저의 생각,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배웠던 선생님들의 얘기들, 이런 게 충분치 못한 진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남아를 그때부터 다시 보게 됐죠. 동남아 지도부터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동남아시아를 이해할 때 중국과 화교 뭐 이렇게 주로 많이 봤어요.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를 갖다 뭐 화교가 다 쥐고 있고, 그거는 남중국해를 딱 가운데에 두고 보는 지도죠. 그런데 동남아를 실제 보면요, 왼쪽 지도가 벵갈만, 벤골만인데